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몹시 가난한 양반의 아들이 평민의 딸과 혼인하여 아내의 총명함과 남편의 성실함으로 살림을 일구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김시성을 가진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처자식을 이끌고 유리걸식하며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남양 땅의 발길이 닿아 산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았다. 그의 큰아들 김총각은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여태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그가 아우와 함께 매일 나가서 양식을 구걸해 오면 노모가 밥을 지어 생계를 이었다. 아랫마을에는 장시성을 가진 풍원이 살았다. 그는 그 지방의 평민으로 김씨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김총각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시어 손수 조석을 끓이시기도 어렵고 저는 아직 아내가 없으니 장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갑을 사람을 속히 구해야겠습니다. 난들 어찌 내 혼사에 소홀했겠느냐만 대체 누가 우리 같은 비렁뱅이 집에 딸을 보내겠느냐. 아랫마을 장풍원 집에 혼인할 나이가 된 딸이 있다지요. 총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한번 청혼해 보렵니다. 아무리 궁에서 죽을 지경이라도 양반이 상사람과 혼인하다니 그건 차마 못할 일이 아니냐? 양반은 무슨 얼어 죽을. 형편이 이런데 가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김총각은 자기 아버지의 낡은 의관을 몸에 걸치고 장풍원의 집으로 갔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풍원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김총각이 말을 꺼냈다. 어르신도 필시 우리 집 문벌에 대해서는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이만한 양반으로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따님을 제처로 주시면 어떠실는지요? 하늘이 제각기 먹을 것을 점지해 주신 바에 아무리 가난해도 연명할 방도야 없겠습니까? 풍원은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손을 내저었다. 내 딸이 자네 집에 들어가면 영락없이 굶어 죽고 말 텐데 자네는 어쩌자고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는가? 김총각은 멋쩍게 물러나왔고 풍원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혼자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원 당치도 않은 소릴. 마침 부엌에서 딸이 쌀을 일다가 나와서는 물었다. 아버지, 무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셔요?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재차 묻자 대답해 주었다. 윗동네 김도령이 와서는 너를 달라고 청하지 않겠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내 이미 거절은 했다마는 양반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양반, 거지짓이나 하고 다니는 주제에. 자기 혼인 문제라는 것을 알자 딸이 정색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올 사위래야. 기껏해야 하늘천도 모르는 상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은 비록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김도령의 사람 됨됨이는 근면하고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만족하는 상사람보다는 비록 적빈하지만 양반인 김도령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김도령이 꼭 허락받게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딸의 말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던 장풍원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의향이 정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풍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쐐기를 박았다. 김도령이 아직 아침을 안 먹었을 텐데 밥을 이미 솥에 안 쳤으니 불러다 욕이라도 시키고 겸하여 혼인을 허락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원이 바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그를 손짓해 불렀다. 김총각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자 풍원이 일렀다.
궁핍한 사람끼리 만나다니 실로 큰 고민이지만 자네 말을 조차 혼인을 맺으려 하네. 어르신, 과연 잘 생각하셨습니다. 김 총각은 즉시 5손가락을 꼽아 생기 복더기를 점쳐보더니 모래가 길이리라고 하였다. 너무 급하네. 가난한 형편이라 애당초 금침을 갖춰 시집장 가보낼 가망이 없는 바에 무엇 때문에 굳이 날짜를 늦춰 잡겠습니까? 남녀가 동침하면 그것이 바로 혼인이지요. 그것도 그렇지. 김 총각이 아침을 먹고 돌아가자 아버지가 물었다. 장풍원의 대답이 어떻더냐? 모레로 혼인날을 정했습니다. 너무 급하구나. 총각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으나 아들이 대답했다. 혼인을 미룬다고 어디서 화려한 비단이복과 안장을 갖춘 말이 갖춰진답디까. 당일에 다시 아버지의 낡은 이관으로 차리고 나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윽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신용뿐인 초례를 치르고는 동침하는데 신부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셔 조석을 차리는 일도 감당키 어려우실 텐데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비록 하루 사이라도 일찍 가서 며느리 된 도리를 차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십시다. 날이 새자 신부는 친정아버지에게 말했다. 시어머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없으니 지금 신랑과 함께 떠나렵니다. 신부는 버들고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신랑을 따라 걸어서 움집에 당도했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서 부모에게 아뢰었다. 철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즉시 신부를 불러들이니 신부는 시부모에게 절하고 그날로 부엌에 들어가 일을 보았다. 부엌일이란 신랑 형제가 동량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동량에 온 것에 따라 죽이나 밥을 짓는 것이었다. 시집와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정색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낭구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어를 생업으로 삼을 셈인가요? 어릴 때부터 양반 유세하느라고 농사일은 배운 적이 없고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손방이니 무엇이라도 해서 사람 노릇을 하고 싶소만 국어라는 일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신랑의 말 끝에 신부는 버들고리 속에서 영락없이 비단 같은데 비단은 아닌 세목 2필을 꺼내었다. 무명의 오리 원체 가늘어 비단과 분간조차 안 되었다.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손수 짠 것이라고 했다. 이놈을 장에 가서 팔면 못 받아도 각기 20냥은 받을 거예요. 열량으로 면허와 양식을 사고 나머지 돈은 가지고 오셔요. 남편이 아내가 시킨 대로 하여 받은 돈이 과연 40냥이었다. 면허와 양식을 사고 나니 30냥이 남았다. 차는 한편으로는 쌀로 호구를 하며 면허로 배를 짜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냥을 남편에게 주며 일렀다. 염장에 가서 소금꾼들과 약정하세요. 이 돈 30냥을 염장에 들여놓고 3년 동안 30냥에 대한 이자 대신에 소금을 받아다가 장사를 하되 만 3년이 되어도 본전을 찾아가지 않겠노라고 하세요. 그러면 소금꾼들이 틀림없이 좋아하며 응할 거예요. 그런 다음 소금을 지고 백리 안쪽을 두루 돌아다니되 값을 반드시 당장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상을 깔고 인정을 두루 맺어서 단골들을 삼아 놓으면 후일에 오히려 그 이득이 많을 것입니다. 김서방은 처이 말 그대로 소금꾼에게 가서 약정했다. 과연 소금꾼들은 목전에 30냥 재물이 적지 않음을 탐내고 3년 동안 30냥의 이자로 소금을 대주고 기한이 차면 본전 30냥도 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서방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본전은 사양하겠노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튿날부터 매일 소금짐을 지게에 지고 백리 안쪽에 고을을 두루 돌았다. 때로 현찰을 받기도 하고 때로 외상을 놓기도 하며 이르는 곳마다 모두 친숙해져서
혹 다른 소금 장수가 오더라도 모두 일편단심 김서방의 소금만 기다렸다. 그리하여 만 3년이 되자 처가 남편에게 물었다. 그동안 장사한 것이 외상까지 아파요. 모두 얼마나 되나요? 근 3,000냥은 될 것이요. 처가 길쌈으로 그동안 마련한 돈 30냥을 다시 내주며 일렀다. 이걸 가지고 다시 염장에 가서 전과 같이 약속하셔요. 이번엔 형제 두 사람 몫의 소금을 대달라고 요청해도 그 사람들은 필시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김서방이 소금꾼들에게 가서 이런 뜻을 건넸더니 그들은 선뜻 나섰다. 당신이 끝내 본전을 안 찾아간 건 지나친 청렴이라 우리 모두가 놀랐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두 사람 몫을 대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소? 하여 김서방은 아우와 날마다 소금짐을 지고 먼저처럼 돌아다녔다. 다시 1년이 흘러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4년 동안 소금짐을 지게에 지고 다녔더니 등골이 부러질 것 같아 참기 힘들구려. 말에 싣고 다녀봅시다. 10냥을 주고 암말을 사서는 소금을 실었다. 형은 말에 소금을 싣고 아우는 지게에 소금을 지고 나란히 다녔다. 그 말이 새끼를 뱉다. 하루는 장사를 나갈 때 처가 말했다. 오늘은 소금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말은 집으로 들여보내고 염장에 가서 직접 소금짐을 져야겠어요. 그래서 도중에 말을 집으로 보냈다. 이날 앞말이 순놈 망아지를 낳았는데 망아지가 절승한 명마였다. 이러그러 소금꾼과 기약한 만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처가 길쌈으로 마련한 돈도 1,000냥이 넘었다. 소금으로 남긴 이문을 모두 모아 합산을 해보니 거의 10,000냥에 가까웠다. 남양 고을에는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이젠 남양 제1의 부자라 해도 빈말이 아니었다. 망아지는 5, 6년 자라자 비호처럼 뛰고 나는 듯이 달려 이젠 비싼 값을 호가하게 되었다. 동네 부자무변인 이선달이 이 말을 몹시 탐냈다. 한양 올라갈 때 타려는 것이었다. 이선달은 올벼놓은 쇠두락을 이 말과 바꾸자고 청했다. 차는 이 말을 듣고 이선달과 직접 흥정을 하려 했다. 선달이 오자 살인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건네었다. 선다님이 꼭 우리 말을 사려 하시나요? 그렇소이다. 우리 집에서 저기 바라보이는 사흘가리 묵정밭이 선다님이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 밭과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 밭은 내버린 거나 다름없는 물건이오. 어찌 감히 값을 쳐서 남의 좋은 말을 차지하겠소. 청컨대 이왕 바꾸자고 한 올벼놓은 새두락에 그 묵정밭까지 끼워드리리다. 그러나 김서방의 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고 굳이 논을 사양하고 밭만 달라고 하였다. 이선달은 참 이상한 부인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문서를 작성하여 명마와 묵정밭을 바꾸었다. 부인은 좋은 제목을 구하여서는 그 묵정밭에다 큰 집을 세웠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여 자녀를 여럿 두고 김서방과 해로하면서 장수와 부귀를 함께 누렸다. 대개 그 묵정밭이 집터로 명당 자리인데 그녀의 안목이 그것을 능히 알아보았던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풍어는 향촌행정의 말단소이므로 오늘날의 면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분상 평민들이 하는 구실이어서 사회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생기복덕일은 생기일과 복덕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그날의 운수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일진과 나이를 8개에 배정하여 상중하, 세효의 변화로서 운수를 본다고 합니다. 손방은 손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솜씨를 말합니다. 버들고리는 고리버들의 가지로 만든 상자로 주로 옷을 넣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목은 오리석 가늘고 고운 무명입니다. 호구는 입에 풀칠한다는 뜻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올변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입니다. 두락은 논밭 넓이의 단위입니다. 한 두락은 벽시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에서 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입니다. 사흘가리는 소를 데리고 사흘 낮 동안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말합니다. 선다님은 선달의 높임말입니다. 묵정밭은 휴경지, 즉 오래 내버려두어 거칠어진 밭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노명음이 지은 동패낙송이 모본입니다. 이우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역편한 1973년 발간한 2조 한문 단편집과 두 교수님이 역시 편역한 2018년 발간한 2조 한문 단편집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의 이야기 자료, 소금 장수의 아들, 서기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또 운하영이 지은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의 남부여대와 에듀넷 티 클리어의 상민들의 의식주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권용정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클리바트 코리아, 1238F, 핀터레스트, IS 스토크,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